안녕하세요. 정옥임입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보수 야당 후보들을 지지했던 분들은 아마 충격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남과 호남이 진영으로 나뉘었던 것에 더해서 수도권은 거의 보수 야당 후보의 완패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 수도권을 보면은 4곳 중에 1곳 정도는 접전 내지는 초접전 지역이었는데 이 미래통합당 후보들 중에 몇백 표에서 한 1000표 정도로 아깝게 패배한 후보들이 상당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아깝게 떨어진 후보들 중에는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서 일꾼으로서 역할해야 될 그런 그 인물들이 입성이 좌절돼서 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작년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당시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극렬하게 투쟁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차라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도입했다면 지금과 같은 충격적인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표와 합해서 180석을 가져갔고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이거든요. 여기 정의당에 5석 그리고 열린민주당에 또 3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전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131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114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있죠. 정의당이 32석, 국민의당이 23석. 또 애초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원안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원안대로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에게는 훨씬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 당시에 싸웠는지 참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그 결과이지만 그래도 환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후에 이런 결과가 날지를 한치 앞도 못 내다본 정치인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국민의 어떤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소선거구제였을까?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을까?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방적으로 반대했는데 가정법상으로 따져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제가 선거 전에 황금 분할이라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선거는 황금 분할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여당이 너무나 많은 표를 가져갔습니다. 과반수를 넘어서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래통합당에게는 오로지 개헌을 저지할 만큼의 표만 주셨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또 패배한 야당으로서 어떤 성찰을 해야 될지 제가 한번 복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보수와 진보 또 우파와 좌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당 발전이라는 게 매우 암울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분위기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1월 23일경에 공천위가 시작됐죠. 공천관리위원회.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출범한 것이 2월 18일경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18일에 공교롭게도 그 코로나 31번 확진자가 등장하면서 대구에서 대량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죠. 그러니까 2월 18일부터 3월 초까지는 집권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3월 초라는 게 지금부터 한 달 반 전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3월 초에 아마 여러분들 2월 말부터 시작한 그 마스크 대란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국은 이 정권이 마스크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위기를 겪게 되겠구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아주 공통된 예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집권당에서 이러다가 탄핵되는 거 아니야? 또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월 초까지 2월 18일에 미래통합당이 출범을 해가지고 3월 초까지 굉장히 그 집권당이 수세에 몰리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반전이 되는 게 3월 10일 이후인데요. 3월 10일경에 소위 그 친문 중심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김경수 지사의 입으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거를 띄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김민석 후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3월 중순부터 이러한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몰려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두려워하고 또 재난기본소득 얘기까지, 그래서 이거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까지 받는 상황에서 상황이 반전되는 것은 바로 3월 중순부터입니다. 3월 중순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정확히 한 달 전이라는 것이죠. 그럼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첫째, 외부 상황. 미국에서 코로나가 대량으로 확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한국이 중국, 스페인, 이태리 다음으로 네 번째 그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는데 갑자기 잘 사는 나라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이거는 한국에서만 겪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겪는 일인가?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그 재난에 대비해서 1인당 1200달러씩 주겠다고 하는 시점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돈을 주네? 이러한 생각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공교롭게 그 시점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천 논란이 있습니다. 김형호 공관위원장의 사천 논란. 그러다가 이 사천 논란은 3월 말에 이 공천에 대한 갈등이 정말 하늘로 폭발하듯 증폭되면서 그 민경욱, 민현주 공천 뒤집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네 군데 공천을 막판에 최고위에서 뒤집는가 하면은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래한국당 공천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3월 말입니다. 이거 불과 보름 전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4월 6일에 바로 미래통합당 후보의 논란이 되는 말, 이것이 민심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김대호 후보의 그 3040 세대에 대한 무지와 착각 발언, 그리고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텐트 관련 추문에 대한 매우 논란 있는 발언, 그뿐만이 아니죠. 또 그 황교안 후보가 N번방 관련해 가지고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좀 나눠야 된다. N번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이 아니라는 거를 기사를 정확히 봤다면 알 수 있는 일인데, 당대표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것도 문제로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주, 군산에서 역시 매우 민감한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큰 발언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민주당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시점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반사이익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어쨌든 통합당을 만들어서 공천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그 후보들의 논란 있는 발언이라든지 또 공천과 관련해서 그런 잡음 같은 것은 상당히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악재로 작용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로서 국민 전체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50만 원씩 주자, 이런 이제 발언을 하죠. 그런데 이 발언은 오히려 여당에 의해서 되치기 당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하위 70%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70%면은 웬만한 지지자들은 전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하위 70% 하니까 수도권에 있는 다수가 그 70%에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부글부글 하던 찰나에 황교안 대표가 50만 원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그러니까 요거를 여당이 냉큼 받아가지고 좋다, 야당도 이렇게 지원하자 하니 전 국민에게 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결국 정책으로 해서 시행할 쪽은 야당이 아니고 여당인데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까 황금 분할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용이 안 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상급식과 같은 거, 또 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이 자신들에게 직접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이라고 판단하면 여기에는 어떤 큰 정치적인 그런 어떤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정부의 어떤 신뢰도, 이런 것보다도 그 당장의 이해에 상당히 좌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민정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 때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고민정을 뽑아야 국민 전체에게 뭐 재난수당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유세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복귀를 4월 10일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러한 복귀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보시는 분들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보수 야당이 스스로가 만든 측면이 있다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묘한 게, 선거라는 거는 지지자들이 지지해준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의 중도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게 내 편으로 확보돼서 그게 표로서 표출이 돼야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중도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 또는 방법에 있어서 타협의 예술도 활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 상식, 합리성이라는 동목이 더 추가돼야 됩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든지 노이즈 마케팅 또는 과한 행동, 언행, 이런 것들이 특히 표를 얻어야 되는 그런 선거 기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막판에 누가 사고를 치는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 선거 결과는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확 바꾸고 또 갈아엎어서 새로운 혁신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더 나쁜 결과가 2년 후에 또 4년 후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헛발질을 하거나 상대방이 오버해서 실수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는 남들한테 손가락질 하기 전에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그거부터 고쳐나가는 그런 겸허한 자세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당권을 누가 질 것인가, 대권 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 솔직히 그런 거에 큰 관심 없습니다. 누가 됐던 간에 나라를 앞으로 진전시키지는 못할 망정 말아먹는 짓을 하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다. 또 말아먹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생각, 그 절박한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암울한 총선의 결과를 복귀했습니다.